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대순 원장입니다. 저번에도 항공 각하증에 대한 강의는 좀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항공 각하증만 있는 환자분은 아니고 뭐 불면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을 함께 앓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또 항공 각하증을 어떻게 또 치료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뭘 조심해야 되는지, 또 이분은 왜 이 항공 각하증이 또 발생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또 치료를 해야 되는 3대 치료 원칙과 또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될 거,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이론은 항시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비례도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항공각하증 한번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뭐고 또 어떤 문제점 때문에 발생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공각하증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한 피레토 세라피의 이론적인 근거 한번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포가 건강할 때만이 면역력도 증강되고 또 면역력이 증강돼야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심부 온도 37도일 때 면역력이 최고점을 찍게 된다. 면역력이 최강이 된다라는 거고요. 심부온도 37도가 유지되면 영원히 죽을 수가 없다.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평소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심부온도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죠. 심부온도는 측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모든 심리학자들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이 심부온도는 항시 37도를 항시 유지하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죠.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 하부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심부 온도는 제 연구에 의하면 항시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99.99%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빨리 낮아질 경우에 있어서는 요절하게 되고요. 심부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무병장수할 수 있다. 면역력이 최대한 높아져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는 바로 면역이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심부 온도는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상대적으로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라는 거. 심부 온도 올라갈 때 피부 온도는 내려갑니다. 자, 이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상관성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또 우리 피부 온도 올라가잖아요. 모공이 닫히고. 자, 그럴 때 피부 온도 올라갈 때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나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항공각하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일단은 이 심부 온도가 일시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부 온도가 장기적으로 저하됐을 때 내 몸에서는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항상성이 발휘되겠죠.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 심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갔을 때는 이 네 가지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먼저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피부 혈관은 확장이 되겠고 심부 혈관은 수축이 되겠죠. 심부 혈관이 수축이 될 때 혈압은 올라가게 되겠죠. 바로 그때 고혈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당 수치는 올라갑니다. 그때 당뇨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는데 이때 다양한 피부의 염증성 증상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맥관 부종이라든지 또 모세혈관 확장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그 표면에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됩니다. 그때 조직에 변형이 오고 또 돌연변이, 유전자의 변이, 단백질의 변성이 오게 되는데 바로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은 강해지는 이러한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바로 이때 조직은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그때 우리가 경화나 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땀 구멍에서 염증이 생기고 각화가 됐을 때 땀구멍 각화증, 항공 각화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이외에도 우리가 모공 다침 현상이 생깁니다. 자, 신부온도가 내려가면 체온을 유지하려고 손발 끝에서 모공을 닫아버리게 되죠. 자,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 에너지가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 방출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겠죠.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 자, 그런 쪽으로 열이 쏠릴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또 염증이 된다라는 거고요. 피부 바깥으로 열 에너지가 방출이 안 될 때는 가려움증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신부 온도가 내려갔을 때 네 번째, 땀 분비의 감소가 생기죠.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타나고 발생 안 하고, 어떤 분들은 국소 다한증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국소 다한증은 이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손, 발바닥 쪽으로 열이 쉽게 쏠리게 되죠. 열이 쏠리는 순간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피부 온도, 높아졌던 피부 온도는 또 식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액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소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신부 온도의 저하가 장기화되고 만성화될 때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신부 온도의 저하는 바로 면역력의 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 온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이 발생하고, 질병이 발생하면 당연히 요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러한 이제 이론적인 바탕 하에서 우리가 한번 항공각화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어떤 특징과 또 잘못된 생활 습성을 가지고 한번 항공각화증이 왜 발생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항공각화증뿐만 아니라 불면증,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계십니다. 우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 중에 단순한 가려움증 하나, 또 항공각화증 하나만 앓고 계셔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질환을 또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옵니다. 자, 이분 한번 특징을 살펴보면 60대에 동대문구에 거주하고요. 자, 주증상은 가려움증입니다. 땅구멍 각화증, 피부 발적과 색소 침착. 자, 이분의 전형적인 항공각화증이 정상입니다. 자, 색소 침착되어 있죠? 가려움증도 나타나고요. 당연히 이 땅구멍 쪽에 각화증이 생기면서 우리가, 그런데 이 항공각화증은요, 이 중심부, 이런 중심부는 좀 함몰이 되어 있고요. 이 가장자리 부위는 융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함몰이 되고 융기가 되는지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분은 과거력에 2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자,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응력이 강해질 때 조직에 변형이 오고 돌연 변이가 온다 그랬죠. 자, 이분은 벌써 2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다. 유방암이 생겼다라는 것은 뭘 뜻하죠? 바로 응력이 강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응력이 강해졌다는 소리는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갔다? 신부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분은 그러면은 20년 전에도 신부 온도가 내려갔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방암 수술을 하는 순간 세포는 더더욱 죽게 되겠죠. 왜? 수술을 하는 순간 세포는 사라지니까요. 세포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만큼 세포의 개수가 많이 줄어져 있겠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또 이분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지고 있고 불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 복용하고 계시고, 얼른 피부과 약도 복용하고 있죠. 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유방암으로 인해서 신분도가 또 내려가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분은 뭐 약으로 인해서 항공각화증이 생기기보다도 그 이전의 생활 환경과 여건이 신분도가 많이 내려가는 그런 여건 속에서 사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신분도가 내려가면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다친다 그랬잖아요. 자, 모공이 다치는 순간 열이 상체로 쏠리게 되고, 자, 상체로 쏠리면 목으로 열이 쏠리면 갑상선이 목에 있잖아요. 자, 그럼 갑상선염이라든지 좀 더 지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분의 생활 습성 및 특징을 보면은 과민성 장증후군, 설사 변비가 나타나고요. 식사는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네요. 야채나 과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저도 계속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생야채나 과일은
실은 오히려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야채는 신부온도를 내릴 수 있고요. 과일은 오히려 순간적으로 신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피부를 긁으면 긁은 자국이 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그만큼 피부 온도가 평소에 올라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종합 비타민, 칼슘, 오메가3도 복용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영양학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분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타민이나 칼슘이나 오메가3를 또 먹는 순간 오히려 신부온도는 더 내려갑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이러한 물질들은 유통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또 방부제, 보존제, 항산화제 같은 성분이 있는 그 물질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물질이 들어가 있는 또 내가 영양제나 실은 종합 비타민을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부온도는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치고 피부온도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피부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또 염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보조 식품까지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분들은 더더욱 신부온도는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치고 피부온도는 더 올라가게 되겠죠. 모공이 손발 끝에서 다치기 때문에 상처를 열이 쏠리게 된다. 바로 그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밤이 되면 열이 더 머리로 더 쏠리게 됩니다. 그럼 머리는 더 맑아지게 되겠죠. 불면증까지 올 수도 있겠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왜 또 앓고 계시는지, 불면증은 왜 또 앓고 있는지라고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문제는 신부온도가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혈관은 더 좁아지겠죠. 신부혈관이 자꾸 좁아지면 혈압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약을 드시게 되는 거죠. 고혈압이 되니까. 근데 고혈압약을 먹는 순간 또 심장의 박동수는 이거 느려지면 또 내 몸속 온도는 더 내려가죠. 그러면 혈관은 더 좁아지죠. 혈압은 또 다시 올라가죠. 혈압약 먹죠. 심장의 박동수 떨어지죠. 소맥이 되죠. 계속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또 고혈압약에 의해서 또 신부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피부에 염증이 있으니까 또 스테로이드 제제를 또 먹게 되잖아요. 그럼 스테로이드 제제는 또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게 되고 신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낮아지고 염증은 진정되겠지만 신부온도는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치고 다시 피부온도는 올라가고 이러한 약까지 드시고 계시니까 이분은 절대로 항공각화증을 치료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분은 항공각화증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불면증, 고지혈증, 고혈압 다 동시에 치료해 드려야 되잖아요. 신부온도가 내려가면 아까 혈액의 점성은 높아지니까 그럼 혈류 속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혈류 속도가 떨어지면 대사성 질환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바로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고지혈증 약까지 또 드시고 계시면 당연히 그것은 또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겠죠.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 고혈압 치료한다, 고지혈증 치료한다, 염증을 치료한다고 신부온도를 내려주는 그런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을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한약이든 양약이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한의사라서 양약을 못 쓰게 한다. 그게 아니고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양약이든 한약이든 신부온도를 내리는 약은 쓰지 마시고 신부온도를 어떻게 쓰든 올리고 또 염증을 치료하려면 피부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약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온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좋아지죠? 면역력이 좋아지면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럼 있는 질병도 치료될 수 있고 또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신부온도 올라가면 혈관은 확장이 되고 혈관이 확장이 되면 혈압은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혈압이 떨어지면 혈압약 먹을 필요 없어지게 되고 혈류 속도가 빨라지면 대사성 질환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열이 손발로 골고루 분산이 되면 그럼 상처 열이 안 쏠리잖아요. 그럼 갑상선염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정상이 완화될 거고 불면증도 사라질 거단 말이에요. 열 에너지가 골고루 분산되고
피부 바깥으로 방출이 되니까 강제적으로 긁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가려움증도 사라지죠. 또 땀구멍 쪽으로 열이 안 쏠리죠. 그럼 피부 온도가 내려가서 염증이 치료가 되고,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밀어내는 힘, 억력은 약해지니까 이 단단했던 조직의 곽화나 경화증도 조직이 서서히 부드러워지면서 정상적인 피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이러한 모든 치료가 됐을 경우 이러한 우리가 흉터도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피층만 손상을 안 받으면은 이 흉터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피층까지 손상을 받게 되면 흉터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수술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진피층의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황공각화증, 불면증, 고혈압, 고지혈증 이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서든 심부 온도는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치료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지만 저의 임상 사례는 너무나 많고 또 드라마틱하게 치료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존의 이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볼 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세포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켜 줄까를 생각해 주신다라면 내 몸은 면역력도 좋아지고 또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이 황공각화증 치료가 너무 쉬워요. 치료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치료 사례를 보시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 반드시 될 수 있고요. 자신감 갖고 마음을 열고 피레토 세라피가 어떤 것인지 또 신부온도 최적화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꾸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영상에서도 면역력을 높이고 또 낮추는 7가지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또 해드렸습니다. 그것도 꼭 좀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아무쪼록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